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끊임없이 네. 북한과 뭔가가 대선 직전에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남정욱 교수라고 예. 남성욱 네. 고대 북한학 교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막판에 종전선언 이벤트를 하면 네. 최소한 3%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칼럼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신가신하면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네. 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자, 이 말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이제 이 매달리는 문정권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요거 남성 교수 이야기 나오신 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평화 없는 평화 예. 그 종전선언 이런 아티클이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난번에 소장님과 종전선언 좀 수탁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도 저작된 통계니까 그렇게 신빙성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67.2%가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내막은 잘 모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한다는데 나쁠 거냐 이런 식으로 쉽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인구의 4사람 중에 3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나라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심한 현상인데 지금 정신없죠. 지금 서훈이가 지금 중국에 현재 오늘 갔나요? 아마 광고로 돼가 오늘 있고. 갔죠. 지난번 보나마나 아마 종전선언 때문에 갔을 겁니다. 그거 추측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용이도 지난번에 아마 지금 자기 중국에 카운터파트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얘기가 된 것 같고 아마 종전선언이 전부 몰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내오든 지금 현재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외에는 다른 할 게 없다. 그다음에 수장님 국정은 2차장 교체까지 최근에 됐다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국정 2차장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정권 말에 할 필요가 없고 특히 1차장인가 하는 그 박선원이는 그거 같은 친구 아닙니까?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상하이 총영상가 가 있다가 또 금방 기조실장으로 뺐잖아요. 근데 그 친구야말로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함 침몰이나 이럴 때 특히 천안함 침몰 때 그 친구가 그걸 갖다가 북한의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잠수함 충돌 이런 부분에서 무게를 둘러서 이야기를 한 그런 친구 아닙니까? 2차장은 원래 그게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만 되게 외교부 출신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국제파들아. 근데 요거는 이제 대공수사국장인가요?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이게 국정원의 안기부라는 게 간첩 잡는 데인데 지금은 간첩하고 짱웅대에서 같이 놀아나는 그 기부의 수장이 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걸 분노를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한심하다고 그냥 타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종전선에 몰빵한다는 것은 기정사실 같습니다. 한데 과연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올림픽 동계올림픽조차도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중공이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하고도 전 세계에서 몰아닥칠 경우에 물론 다행히 아프리카에서는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오미크론 그 변이를 갖고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아마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최근에 보니까 온갖 인사들이 이제 그 종전선언 위협해가지고 찬반 토론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덤앤덤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홍영익이라는 사람이 외교안보 연구원장이죠. 근데 그 직전 김준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동대 자기 원 소속 대학으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매치기 무슨 그 레슬링 태그 매치 하듯이 한 사람 나왔다 하더라고 한 사람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제 종전선언이 북한을 꼬드기 위한 그 입구에서 가장 이제 중대한 역할을 할 변수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김준영이 최근에 미국 갔었는데요. 이제 그 미국의 의도를 이 사람이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추근되니까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기는 어려우니까 마치 들어주는 것처럼 하되
어중간한 안을 내서 북한이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창략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그 해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명확히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은 아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고 이걸 한국의 입장에 맞게 결론을 내렸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아마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반기문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이 네. 서욱 국방장관 앞에서 네. 포럼 현장에서 그게 그 뭐더라 한미 동맹 재단하고 예, 거기 사는 데다 그다음에 주한 미군 전우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보수적인 네.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네. 기조 연설을 하면서 서욱 장관 앞에서 이 종전선언은 네.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 사회체로 가게 될 거다. 네. 그래서 그런 빌미 주는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 네. 북한이 그런 걸 갖다가 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제대로 지킨 적이 있냐. 근데 우리가 그런데 말려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뭐 바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반기문 전직 외교장관에다가 유엔 사무총장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죠. 다른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람도 지금 정권의 관직을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뭐더라 미세먼지 근데 미세먼지 해결할 그 뭐 기미도 없는데 수십 명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또 예산 쓰면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더랬습니다. 몇 년 하다가 이제 그게 종료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정권에서 반기문을 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그 관료적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거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보수 농객들이 별로 이제 언급을 안 한 부분인데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하나에도 약속을 지킨 바가 없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저그들한테 페이버 주려고 만든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한국의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보다는 비핵화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도 좀 이제 좀 더 앞서 나가는 스타일입니다만 왜냐하면 비핵화 한다고 하면 다 들어줄 거냐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북한이 1950년에 핵을 보유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일단 비핵화를 일단 그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만 과연 비핵화가 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역사상 핵무기를 보유했던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기 과제로 결국 요즘 보니까 이게 일부 식자들이 이걸 북한 핵 문제를 해결보다는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상투적인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훈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의 이제 이 정치국은 외교 담당 양재성이죠. 만나가지고 중국은 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이제 개최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한국이 뭐 기업들이 또 LG나 삼성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좀 스폰서하기를 원할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 관광객이나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뭐 올림픽에 좀 참가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미국이나 유럽의 보이콧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은 김정은이를 불러다가 미국이 안 오더라도 이 남북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해버리고 중국이 또 힘을 좀 실어주라. 뭐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뭐 미국이 올 수 있으면 사자지만은 지금은 미국이 안 온다라는 것도 상정을 하면서 3자 회담까지도 하려고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자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휴전 협정 당사자가 미국인데 미국을 빠지고 종전선언 한다는 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죠. 법적으로 없죠. 하지만 아마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하죠. 필요하다면 이게 뭐 법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냥 이거밖에 없다 싶으면 할 건데 지금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그 중국이 이거 나도 그냥 한 숟갈 놔야 되겠다 종전선언에 휴전 협정의 당사자니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종전선언이 마치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을 듯한 그런 어떤 돌발 변수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는데 이거는 이 남한, 북한, 중국이 짜고 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종전선언. 다만 거기에 이제 미국이 꼬드겨서 같이 끌어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네. 그 미국이뿐만 아니라 네. 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 대외 환경이 네. 별로 좋게 보는 쪽이 없이 좀 강경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북한으로서는 뭐 굉장히 최악의 이제 상황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네들이 말하는 이제 국제적 혁명 역량 이런 거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오로지 이제 중국에 매달려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쭉 요 최근에 나 사례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어떤 국제사회,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입니다. 최근에 이제 EU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냈었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셈 의장 성명에 이건 꼭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분명히 아셈 의장 성명 같은데 과거 같으면 한국 정부가 이거 북한 비핵화 문제, 인권 문제 넣어달라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넣었었는데 지금은 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아셈 회원국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의장 성명에 기재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정기 사회 성명에서 북한 핵 활동 개시 간에 강력 경고한다. 이거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언론에 나왔었죠. 얘들 숨어서 이제 농축 우라늄, 그다음에 플루토늄 분리 뭐 이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 IAEA 그 사무총장도 무슨 뭐 그로시인가? 이름이 유럽계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르헨티나 사람이더라고요. 딱 뭐 독일 사람 비슷한.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또 이민계도 있습니다만 발음이 좀 라틴 발음이라 어색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퀸타나 걔도 아르헨티나라고 그러고. 근데 다행히 이 IAEA 쪽에서는 굉장히 북한에 이제 강경한 입장인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 IAEA라는 게 북한 비핵화 꼭 먹고 사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원자력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걸 빼게 되면은 뭐 사고 치는 놈이 있어야 그 놈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부각이 되고 하니까. 뭐 IAEA가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IAEA가 저 뉴욕에 있는 줄 아는 사람 많거든요. 비엔나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그래서 뭐 때가 될 때마다 자기들이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킬 때는 대개 이란이나 북한을 걸고 넘어지고 나오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비핵화라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아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주한미군 또는 해외 나와 있는 미군의 병력 재배치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수파에게 한 가지 좀 안심을 주는 그런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반도 병력 재배치는 그대로 현상 유지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아파치 헬기 그 대대죠. 그게 아마 여기서 제대로 그 비행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뭐 일본에 가서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파치 대대하고 포병이단은 계속 그대로 존속시키는 걸로. 그리고 지금 현재 28,500명입니까? 그 숫자는 뭐 그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그 미국의 전체 전략적 구도에서도 주한미군을 빼서는 곤란한 게 사실은 만약에 대만 해협 그 부근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미국과 한국의 예비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큰 전투 보면 결국 누가 예비 병력을 더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뭐 최종적인 전투의 결과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환태평양 지역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안보적 전략적 균형을 보더라도 예, 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마 각인시킨 것 같은데 요 EU라든가 그다음 아셈, IAEA 요 일련의 이제 사태를 보면은 일단 선진국을 유의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아마 잠정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아파치 헬기는 그 지난달이네 이제 네. 초에 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신형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북한의 긴급 남침 그러니까 이제 서해 5도에 대해서 초고속 공기 부양정으로 이제 받아서 그 이제 급속도로 상륙할 때 그건 이제 공중에서 공기 부양정을 공격하고 아니면 이제 북한의 탱크 부대가 이제 이동할 때 그 남침을 저지하는 쪽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2사단 산하 그 포병 여단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MLRS라고 부르는 다연장 로켓하고 주로 이제 미사일 이 로켓 부대 등을 포함한 건데 이게 사실은 남한의 포병 전력의 절반 정도 수준을 이 미군 여단 하나가 갖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일원에 강원도까지는 안 가지만 수도권 일원에 북한의 그 이 지하에 넣어놓은 이 방사포, 장사정포 이런 부분을 그 이
이제 다연장 로켓이나 미사일 부대가 공격을 하면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발사하기 전에 이 지하 이 포대 경도를 무너뜨려 버려가. 그게 파묻어 버리는. 그럼 아예 그냥 나오지도 못하는. 선제 공격에서 그래서 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이 포대를 이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근데 한때 이제 트럼프 때는 이 부대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순환 배치로 갔다가 안 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그렇죠. 좀 걱정했죠. 그래서 이 포병 여단, 이 포병이라는 게 과거 우리 포병이라면 이게 그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보면 말이나 사람 또는 차량이 끄는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포병이라면 완전히 차량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야포가 자주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뭐 여기 미군이 제공하는 포병이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대대가 이제 무서운 거는 요즘 현대전에서는 전차와 전차전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북한 전차가 왔을 경우에 공중에서 아예 때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소련에서 다 만든 전차입니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차는 대공화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아파치 대대 한 개 대대 대략 36기에서 40기 정도 됩니다만 이게 아마 더 친다면은 서로 전면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북한 기갑 부대는 아파치에서 제압하는 게 지금 현재기야말로 전술적인. 그러니까 아마 원샷 원킬로 미사일 하나에 정확하게 뭐 공대지 미사일 하나에 정확하게 탱크 한 대씩이 날아가니까 이게 뭐 레이저로 유도해 가지고 쏘는 거니까 거의 뭐 맞출 확률은 100%에 가깝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북한제 소련제 이제 현대 전차를 하더라도 모든 전차가 대공화기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수차례 이제 군사 퍼레이드 했습니다만 그 보니까 제가 재미난 거 발견했습니다. 그 북한군 전차에 물론 이제 RPG가 있더만요. 전차 위에 싼 이 사수가 전차 이게 이 탑을 열고 그걸 들고 이제 헬리콥터를 향해서 RPG를 쏜다. 근데 그걸 쏴서 맞출 확률은 굉장히 이제 적어도에서 했을 경우인데 아마 아파치 헬기가 떠가지고 소련 이제 그 북한 전차들을 격파시키려면 상당한 고고도에서 이제 미사일로 쏘기 때문에 RPG로 쏴가지고 아파치 맞추기는 힘들 건데 여간 그것도 이제 군사적 궁리지책에서 나오는 그런 중에서 한 물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미군이 현상 유지는 계속 그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병력 이동은 가능성은 막 없을 거라는 걸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글로벌 포스처 리뷰 그러니까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전략 보고서 이런 부분을 내년 거를 작성하는데 이제 바이든이 사인한 행태로 이제 곧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구도에서 그리고 또 중국 포위의 최전선에 있는 미군, 주한 미군을 한국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붙박이로 두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트럼프 때처럼 주한 미군 일부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안심은 되죠. 근데 이 국방부 얘들 그냥 보니까 지금 과거에 소장님 이게 주한미군이 축소된 데를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미국이 다시 코미트에서 한미동맹 굳건하다, 계속 병력 재배치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투기를 들어오거나 기존의 병력을 증강하게 되면 대개 국방부가 환영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 환영 성명. 그럼 최근에 이런 거 들어도 환영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환영하지 않죠. 지금 국방부는 그렇죠. 군사력 증강을 꺼려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잘된 일이다 하고 그렇죠. 논평도 나왔는데 이제 아주 저것들이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저렇게 기분 나쁜 입장을 보입니다. 국방부가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이 어떤 사태에 처해 있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그 경향들하고 비춰 결국에는 이제 내년 대선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신문사에서 이제 뭐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의 대선 후보의 안보관. 그래서 몇 개 이제 그 골자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보니까 그 노무현 때부터죠. 문재인으로 개성된 한반도 운전전으로 개성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수차례 소장님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정도의 국력을 군사력을 갖지 못하는 한국이 이게 좀 중재자가 될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그렇게 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는 실제 음주운전 하다 걸렸잖아요. 이재명이는. 근데 별로 이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걸 뭐 이야기한 것 같고. 근데 하나 좀 웃기는 거는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좀 솔직하지. 한미동맹 해체하는 게 걔들 목표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뭐 천안함 무슨 그 뭡니까 그 묘비에도 가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옆에 코치를 했겠죠. 이게 중도표 읽기 전에 약간 이런 안보 문제는 좀 안전판을 마련하자. 그래서 아마 하기 싫이 죽을 건데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유의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들의 전략. 지금 대선이 별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대선 시기에 미국을 암시시키는 말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되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부분 같아요. 근데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핵심인데 처음에는 뭐 저것도 써갖고 저것도 써갖고 식으로 이야기하더니만 최근에 보니까 그 사람 바람쟁이인데 남자가 바람도 좀 피고 여자도 좋아해야 뭐 그걸로 큰일을 한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자빠졌어요. 뭐 윤석열이 찌질한 놈을 이렇게 폄하하고 뭐 이제 누구 편을 드는지 대충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일종의 이재명이가 통로를 만들어 놨다. 라는 확신이 드니까 전략상으로 내가 되면 너한테 엄청 화끈하게 해줄 거니까 그동안 될 때까지 미국이 해방을 못 놓게 내가 좀 달래놓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게 인지 부조화가 좀 심한 게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80-90%가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북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저자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전술적으로 괜히 지금 대선 얼마 두고 괜히 미국을 자극하는 또는 이제 중도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적으로 만드는 이런 일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아마 전술적인 카드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관계는 뭐 뻔하죠. 이거는 완전 친중 노선이니까 한중 경협을 확대한다라고 했고 일본하고 관계는 뭐 좀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사과하라. 근데 뭐 맨날 정권 바뀔 때도 사과하라는 이야기인데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거는 반일이죠. 반일 정책을 쓰겠다는 이야기 같고 또 한국은 보면은 수장님이 이제 뭡니까 이 보수 우파를 하더라도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뭘 하자라면 굉장히 보면 주저하거든요. 그렇죠.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설사 이제 보수 손은 이제 아마 혁명 20열에 당원으로 있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윤석열이가 지 입으로는 이야기 못 할 겁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줄 밖에 없는 문제고 왜 못하는지 막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아마 국내에서도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쪽은 위승락 전 러시아 대사 이 사람이 아마 안보 관계 코치를 하는 것 같고 윤석열 쪽은 지금 김성한 옛날에 제 2차관을 했죠 외교부에.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코리아 출신이 아니고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2차관 할 때가 아마 이명박 때. 그러니까 요새 뭐 보면 윤석열 주변에 온통 뭐 친이계가 붙어 있다 그러는데 이 양반도 그게 아마 그 일환인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제2차관 했을 때 저도 기억은 하는데 일단은 뭐 어떤 그 한국 안보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 가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보면은 일단 선비핵하고 뭐 후 보상하겠다. 뭐 저는 이 보상도 반대입니다만 일단은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는 건 당연하겠죠. 한미동맹 강화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거는 뭐 제가 굉장히 저도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긴 한데. 산불 정책 폐기하겠다. 이건 아주 용감하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권 뭐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중국에 굴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 정상 문제인데 이 양반 이걸 갖다가 그냥 관계 정상화라 이야기 안 하고 셔틀 외교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상 간 또는 이제 그 외교장관 간 무슨 회담이나 이런 게 별로 무게감 있는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좀 더 두 나라가 전향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SK의 그 최태원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재단을 가지고
트랜스퍼시픽 다이알로그라고 그 휴싱턴 DC 교회 셀러먼드라는 데가 있는데 그 리조트에서 자기들이 지금 미국의 전직 뭐 국무부 관계자 또 뭐 외교 브레인 그리고 또 이성락, 김성한 등을 불러서 한반도 앞으로 뭐 이 지정학적 위기 해법 플랫폼을 만든다는데 그자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철저하게 이 문 정권에 가장 잘 나가고 또 문 정권과 여러 가지로 이 좀 교류하는 그런 기업인으로 봐서는 대선 시기에 모종의 지금 어떤 작업에 관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당연히 친문 기업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기업이 붙었겠죠. 그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세미나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세미나를 이미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성락, 김성한 두 사람이 이제 그 뭐 대립각을 세웠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비핵화 문제, 종전선 문제에 막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락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을 하더라도 현재 이제 정전협정, 그다음에 휴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김성한 전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에스카레이트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은 저쪽이 최태원이 했다 그러면 일단 의도가 뻔하죠. 왜냐하면 물론 같은 이제 그 시간대에서 뭐 근데 발언권을 주겠습니다만 결론은 아마 결국 이재명 쪽 그냥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어떤 로직에 맞게 그렇게 끌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에 이제 초청받은 미국 인사들은 별 뭐 좀 중립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경도된 사람은 아니고 그 안에 그 1980년대 꽤 유명했던 교수가 조셉 나이라고 아마 그 양반도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중간에 이제 그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굳이 뭐 위성락 편을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주최 측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립적인 또는 균형 감각이 있는 대당이 되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싶은데 김승환은 거기 가서 뭐 입장을 잘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안 가는 게 상책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는가 모르겠어요. 안 건데 SK 돈으로. 이 방어하기 바쁘거든요. 이러다 분명히 주제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이미 여기서 다 했는데. 이 정권은 남이 보면 황당하다 할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두들겨가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종전선언에 그 정도면 뭐 우리가 사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일환으로 미국의 지금 우호적인 자기 편을 만들려고 SK의 자본을 가지고 미 외교가에 좀 일종의 살포하는 그런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어떤 국내적인 변수, 그다음에 국제적인 변수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참에 미국이 얘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오냐 어떤 형태로든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종전선언을 허락하는 순간 대선 이기기 힘들 겁니다. 이러다면 미국이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계속 삽질하고 있고 이런 상태 같으면은 이거 하나도 아마 그 윤석열 스스로 또는 이제 윤석열 또는 이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한다면은 아마 이건 아마 상당히 어려운 대선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윤석열 밑에 붙어 있는 외교부 전형직 대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일단 뭐 목숨 걸고 종전선언은 방어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물론 설리반이 한 그게 있습니다만 이미 설리반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시기 뭐 이런 데 내용에 이제 그 한미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도 이미 상당히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고요. 그것도 한 달 반 지났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저희들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밀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